자, 이재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워요, 진짜. 진짜로 살아있네. 아,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네요. 제삿날 같을 뻔했던 사람을 만나니까 네. 반가워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방탄복 입은 경호원들이 잔뜩 있던데. 아니, 대표님도 경호원 잔뜩 같이 다니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경호원과 같이 다니고 있고 제삿날 같을 뻔했고 그러게. 반가워요. 그래서 진짜 제 재산날 될 뻔했어요.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네. 그러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계엄 이후에 그 국내에서 인터뷰하신 건 처음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인터뷰 해달라고 진짜 오랫동안 아,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겨우 됐어요. 네. 다른 얘기 그래서 하기 전에 네. 계엄 당일 얘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직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사실 전화해서 여쭤보지 않았는데 네.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계엄 직후에 저한테 네.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랬죠. 와서 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 9km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네. 우리 총수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 이미 저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이미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방송을 하라니 죽어도 해야죠. 나 지금 그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보고 네. 방송하라니. 근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하고 짧게 서로 다급하니까 짧게 통화하고 끝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했죠. 아, 너는 국회로 가라. 나는 네. 도망간다. 그리고 겸손 방송을 라이브로 시작했고 이제 대표님은 저하고 전화 끊고 바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동형 혹시 사고 날지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예. 이동형 작가한테 그것도 방송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소집 요청하는 전화 몇 통하고 그리고 라이브로 이제 시작했죠. 바로 라이브로. 예.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장을 다닐 때 폭도들로 알았고 제 입으로 그 정말 사망한 또는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내 입으로 욕을 했죠. 가짜 뉴스에 속았던 거예요. 그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때 중학교 그 정도 되신 거죠? 고등학교 때쯤 때. 되죠. 어. 예, 제가 82학번이니까 80년이니까 네. 고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정도 나이에 이제 공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학교 못 다니시고 공장 공장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관짝들이죠.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방송한 겁니다. 아, 선무 방송.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저도 그 지금 장면 개원군이 뭐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뭐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뭐 그 방송하신 분들 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여성분들이었어 다.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 가랑가랑한 맞아요,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저격 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격 대상이죠. 근데 방송을 하러 다녔잖아요. 네. 죽기로 각오하겠죠. 지금 그날도 저는 계엄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아 이미. 이미 다 막고 바보 아닌다며 막고 있겠죠. 우연히 못 막았지만 그럼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고 뭐 잡히면 이제 저는 뭐 바로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죽었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네. 어디인지 모를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때 훌쩍훌쩍 하시던데 네, 보니까. 실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지로 몰아다 주는 거니까. 이게 저는 잡히는 장면이라도 일단 찍어놔야 되겠다. 뭐 잡혀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청동 군인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광주를 떠올리셨고 네. 그때 힘은 방송하던 결국 국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선무 국회를 방송하던 에워싸야 된다.
딱 그 선무 방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광주에 선무 방송을 하던 그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네. 거구나. 누군가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회를 국민들이 봉쇄하지 않으면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한 길. 계엄군을 막는 유일한 길. 한강 작가 얘기 맞아요, 진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죠. 죽은 데가 산자를 살린다는 게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제가 광주에 가면 꼭 뵙는 분이 있으신데 그 재학이 어머니라고. 네. 그거 실제 모델이잖아요. 그 재학이라는 그 사망자가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여전히 제가 가기만 하면 똑같이 그 자기 자식 같다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자. 사실 뭐 이렇게 감정이입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하셨고 네. 잠깐 방송 좀 틀어봐 주세요. 저기 이제 초반에 보면 국회로 편집했는데 저희가 네. 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훌쩍훌쩍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저기 저 몰랐는데. 부인 맞죠? 네. 예. 그 운전하면서 우신 거야 보니까 네. 대표님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자 그러니까 부인은 아 남편이 가면 못 돌아온다 뭐 생각하신 거 가능성이 아니에요? 높다고 봤겠죠. 그죠? 본인도 그 생각하셨고 저는 뭐 50% 이상. 근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갔더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너무 빨리 가 대표님이 제일 빨리 갔어요. 예,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그 집사람도 제 아내도 과속을 엄청나게 한 것 같고 저를 이제 국회 그 어디입니까 그 동남쪽 그쪽 모퉁이에다 내려줬는데 이미 경찰이 정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문까지밖에 안 막았죠. 측면문을 이제 남문쯤 되죠. 거기를 막고 있더라고요 버스로. 정문으로 가면 잡힐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인 척하고 지나가면서 아까 보시면 지나가는 행위 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대표님이 그래서 저 아닌 척하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다 갑자기 담을 넘은 거예요. 경찰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얼른 담을 넘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넘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네. 짧은 순간인데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아주 네. 머리를 굴렸어요 보니까. 잡히면 큰일 나니까요. 행인인 척. 아니 저도 그때 도망가는 그때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며 네. 그런 그러니까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담도 한번 넘었고. 이게 뭐 만화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도 현실감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약간 꿈속인가? 근데 실제로 어딘가에 총든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보니 진짜 다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대표님실로 안 갑니다. 그죠? 가면 잡힐 테니까요. 저는 그- 대기할 거라고 봤어요. 대표님실로 안 갔고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실로 갔다고 하셨던데 네. 그죠? 일단 제가 들어가서 예. 계속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네.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밖에 있다가 숲에 이제 숨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숨어 있다가.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실은 비상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 그래서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 계셨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자 아. 이 순서를 정했어요 다.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당선 순위,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위, 지명직, 다음에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김태선 의원 보고 빨리 순서를 써라. 발표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거 다 정해놓고 예. 여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죠.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가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 차를 타고 타고. 저쪽에 도서관 근처에 그 숲이 있어요. 숲에 서가지고 그 담장 뒤에 숨어서 저는 이제 또 기다리는 게 시민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나. 그냥 시민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일 리가 없죠 네, 숲에서. 네, 숲이니까 담장에 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얼굴을 내밀면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시민들이 인원수가 많이 왔구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그러면 있어서 본회의장 안에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좀 느끼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요. 예. 그 국회도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를 안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정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줄인데 한 사람은 저쪽 편이니까 그렇죠. 두 명만 있는데 두 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분 다 체포 대상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하경까지 의장, 부의장. 부의장이. 예. 그럼 이제 의회를 소집을 못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저도 민주당 소위 지휘부인데 제가 잡혀버리면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비서실장 그 한준호 최고위원 있었는데 세 명이니까 148명이 모이는 순간 들어가자.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들어가면 잡힐 거라고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148명이 채워지면 들어가자.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 몇 명이 와 있었어요. 근데 예. 이 사람들이 혹시 그렇지. 장난쳐가지고 그렇지. 반대한다든지 표기를 안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빼고 150. 빼고 150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명을 넘겼다. 151명이다. 그 경우에 갑자기 확 몰렸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전화를 계속 하셨네요. 계속 체크하고 있죠. 예. 밖에서. 우리도 나름 지휘 체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계속 숫자 세고 보고하고 하는데 151명이 넘어도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발언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네. 난 저 결과에 따라 죽거나 살거나 한다라고 진짜 초조하게 보고 있는데 이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의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빨리 하라 그래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지연 작전을 하고 있었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 도저히 의결을 안 하고 있어서 잡힐 각오하고 이제 150명은 넘겼으니까 네. 가도 잡혀도 별로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 하나 잡혀도 잘 의견은 상관없는 된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후병 보냈고 저 앞에 있나 없나. 근데 후방 경호팀 두고 네. 이 세 팀이 동시에 뛰는 거예요. 뛰었어. 뛰어. 숲에서부터? 최대한 숲에서 몰래 가가지고 회관에 내려서 본관 지하 통로가 있어요. 네. 거기를 계엄군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통로가 있는 걸 몰랐다면서요? 몰랐어요.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저쪽에 모퉁이에 먼저 뛰어가고 확인하면 뛰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헝거 가서 척후병이 뛰어가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뛰어가고. 연락 오면 예. 저희 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야. 그 3단을 뛰어가서 겨우 들어갔는데 그때도 의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는 막 가슴이 타죠. 저도 정말 탔어요. 네, 그때. 바깥에 막 밀고 들어온다는데 아니, 나중에 이거 곧 하시라도 뚫릴 수 있는데 그러죠. 예를 들면 그 공포탄을 한 방 쏘든지 뭐 다 실제로 흩어집니다. 한번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흩어져요. 총을 쏘면 흩어집니다. 그 공포탄이지. 본능적으로 맞습니다. 흩어지게 돼 있는데 그 밀고 들어온 게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왜 그러셨냐고. 우리 가슴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분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분도 경계를 한 건데 절차에 일체 위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말 악착같이 챙겼던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추경호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요.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1시 반을. 네, 1시 반까지 미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근데 결국 1시에 의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30분 그러니까 땡겨서 의결했죠. 30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준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절차도 따졌지만. 절차 따지고 기다려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예. 잘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잖아요. 해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전 뒤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랬나 봐요 보니까. 그랬답니다. 이게 법전을 뒤졌다는 거예요. 절차가 위반되는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이틀쯤은 걸리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제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하려면 네, 저는 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생각했던 있다. 거. 그러니까 그날 있다고 밤에 생각해요. 해제할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다음 날 뭐 여야 원내 협의해서 일정 잡고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하루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싹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 잡혀간 거죠. 네, 다 잡죠 그 사이에. 근데 그 결론은 하여튼 그것도 우연의 저는 일부라고 봐요. 이 수없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겹쳐서 기적입니다, 대표님. 기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참 어설프게 했다 싶었는데 네. 나중에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건 기적이구나.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 사실 연설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글귀를 넣었다. 이 너무 좀 한다 싶어서 안 넣었는데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으로.
부처님의 가호로, 가오로. 예. 가피로. 정말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정말로 오랜 시간 준비했고 철저하게 준비했고 나름 계산 다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어긋났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단 한 개라도 만약에 맞았다면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이 계엄이 실행이 돼서 국회의원 잡아가고 계엄을 실제 시행해서 시내 장갑차에 기관총 든 군인들이 지킨다. 그걸 수용하고 고개 숙이고 다닐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항할 거예요. 근데 이미 시행한 상태에 저항을 하면 아 저항하는구나 물러나야지 할 리가 없습니다. 충돌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충돌하면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나라 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군사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완벽한 혼란. 전 세계 모든 계엄은 반드시 독재로 이어집니다. 그럼요. 스스로 해제한 계엄이 없어요. 독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데요. 당연히.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사실은 군정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사실 기도한 것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시간이 아니고 딴 시간에 했다면 저도 그 생각합니다. 100% 성공이죠. 맞아요. 새벽에 했다든지 그날 새벽 3시 반에 했으면 성공했다니까요. 또는 다른 날 했다면 맞아요. 토요일하든 일요일하든. 네. 또는 공개 발표 안 하고 미리 시행했다면 그렇죠. 저는 사실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 집 군인이 앞에. 대기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제 아내가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그럼 당신이 먼저 나가봐라. 딱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앞에 기다리겠다고 딱 잡아버리면 제가 방송이나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잡혀가기 때문에 좀 참 미안하긴 한데 아니 먼저 나가봐라. 그랬는데 나가봐. 당신 나가보세요.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다행이었는데 집에 미리 배치해서 잡았더라면 또는 거기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이 진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요. 착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실탄을 지급했다면 일선지휘관이 막은 거잖아요. 위험. 헬기가 조금만 더 일찍 헬기가 들어야죠. 좀 일찍 왔다면 네. 수방사 그 비행 통제하는 지휘관들이 안 물어보고 대충 통과시켰다면 네. 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늦게 왔더라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라는 네. 것 같아요. 거기 모든 아무도 좀 허벌판이었으면 군인들이 우우 몰려들어서 헬기가 제압했을 거예요. 늦게 왔어도 국민들이 없으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들어갔어요. 네, 장갑차들 다 몰려왔잖아요. 네. 군용 버스들 막 다 몰려왔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막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 자리에 오게 만든 대표님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그 언론들이 그걸 안 잡아주더라고. 제가 하면 원래 그래요. 맞아요. 대표님만 하면은 네, 다 대표님 배제. 못한 거는 다 배제. 낱낱이 밝혀지고 혹시 뭐 실수나 뭐 꼬투리 잡기 있으면 대서특필. 대표님이 잘한 것은 대표님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남들한테 공격받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도 기자들도 그걸 꺼려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이재명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안 해줘요. 편든다는 소리 들까봐. 맞아요. 비주류. 자기 검열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비주류의 서러움이죠. 워낙 또 몇 년간 이재명을 때려놨기 때문에 너 이재명 편이야? 그러면 맞습니다. 변명을 길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하고 아예 건들지를 않으니까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했잖아요. 네.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인물로.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하여튼, 정도 돼요. 네. 진짜로. 어쨌든 그날 밤에 그 수없이 많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모여서 그 시민들 어디 언제 한 자리에 모아서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내에 일단 지시는 해놨어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고 제가 그때 그 시위 집회가 확대될 때 예. 이 계엄 의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탄핵 의결되기 전에 이건 역사적인 장면들이다. 자료를 다 모아야 되고 사람들도 확인해야 되고 다 목숨 걸고 나온 거잖아요. 목숨으로 나온 거죠. 그날 만약에 그들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다 죽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끌려가지고 어디론지 모르게 끌려갔던 사람들. 그럼요. 장갑차 앞에 들어가서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 기록을 다 남기자. 앞으로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 탄핵 국면 끝나고 나면 네. 그분들 다 정리하고 네. 다 모아야죠. 다시 다 국회를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간대에 오시라고 해서 감사표 전달을 해야 된다고. 네. 뭐 모두가 사실은 다 영웅들인데 저도 그분들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합니다. 야, 진짜 고맙다. 그럼요. 예. 그분들이 대표님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날 사실 잠을 못 잤고 뭐 당일 해제 의결하는 날 언제 다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때 아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숙식하기 시작해. 국회 숙식하고 있었죠. 그 못 2차, 나가고 3차를 우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국회 담장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예. 나갔다 못 들어온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담장을 나가지 말고 버틴다. 예,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2차든 3차든 계속 계엄을 시도할 거라고 봤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거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군 병력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는 말을 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보니까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인 안 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중과부적이었다 하고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도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미 제가 그때 계엄군의 그 행동 스타일을 봤는데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계엄군으로 출동을 했는데 예. 계엄 해제 의결이 나더라도 계엄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그 법도 잘못했더라고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계엄을 해제한 쪽에서 다시 해제해야 돼. 계엄을 선언한 쪽에서 해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국무회의를 그 통해서. 사이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계엄군들이 해제 의결이 났다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왜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가버린 거예요. 국민들을 안 다치게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네,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 다시 들어가라 안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현이 선관위 가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깥에서 뭐 컵라면 먹고 놀아버리고 계엄 해제됐는데 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다가 52사 200명, 56사 300명 이거 안 되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못 한 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했죠. 하려고 했던 걸 아시고 계셨던 거고 그죠? 네, 저는 필연적으로 갈 길이 없다고 봤거든요. 피할 수 없는. 그들 그러다가 입장에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찾아간 게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러죠. 그게 이제 거의 기세가 꺾이는 첫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은 사실 제가 요새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군에 정말 군인으로 충성했지 않습니까? 나라에. 네, 그리고 이제 퇴역하면 전직 장군으로 예우받고 그렇죠. 우아한 여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구속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감옥살이 해야 되고 연금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망쳤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도 막 온갖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허위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견뎌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울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나이든 노 장군이 속으로 울고 있겠죠. 속으로 울고 있죠. 특전사령관, 여단장 이런 사람들 국회 나와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윤석열의 지시를 라이브로 다 생중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래서 특전사는 유난히 네. 일치 단결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다 들었기 때문에. 역시 특전사도요. 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에 투입됐다가 그 부대 전체가 평생의 맞아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예.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자기 부대가. 그 얘기 끊임없이 들었겠죠. 네. 근데 그 또 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갔더니 시민들이 있어. 가슴 또 있어. 그 북한군 뭐 테러 진압하러 간 네. 줄 알았더니 시민들이 있어. 대북 작전하러 간 줄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멘붕이 되면서 그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또 자제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들은 맞습니다. 국민들의 역할을 한 것이고 사실은 군인들은 국민에 충성할 것이냐 대통령 개인에 충성할 것이냐에서 그 형식적인 외관상의 항명죄라고 하는 게 받쳐주는 대통령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느라 항명한 겁니다.
항명한 셈이죠. 항명했죠. 사실상 항명했죠. 완전 태업했잖아요. 예. 얼씨구나그로 가버리고. 그 문을 깨부시라고 했는데 안 깨부셨죠. 깨부셨죠. 예를 들어 제압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끌어내라는데 안 끌어내고 도끼로 찍으라는데 안 찍었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곽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2차, 3차가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핵심 부대가 예. 특전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대가 안 한다 그래 버린 데다가 그 수방사 그렇죠. 사령관이 이러다 나만 혹시 그 왕따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해. 그 사람도 해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와르르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국회 출동해도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병력이 없어요. 어쨌든 그게 큰 변곡점이었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제 국회 밖으로 나오셨는데 네, 꽤 오래 꽤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민석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이 개혁할 것 같다는 얘기를 대표님이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제가 총선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었는데 대표님은 개혁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비계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가 있었는데 경비계엄과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총선이 우리의 압승으로 끝나고 그 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징후가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청문회입니다. 일부러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와서. 그렇죠. 더 심하게. 그리고 장관 총리가 국회에 와서 완전히 글래디에이터로 변했잖아요. 거기다가 인권위원장을 전혀 인권적이지 않은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을 임명했잖아요. 독립기념관, 무슨 8.15 축사. 이게 보니까 퇴로를 다 막아버렸더라고 스스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공화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퇴임한 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집권을 하면 본인의 안전이 유지되겠습니까?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반국민적인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가요. 탈출로는 딱 하나밖에 없다. 계속 본인이 집권하는 것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계엄이죠. 군정. 그리고 이분이 젤렌스키 모델을 좋아한다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젤렌스키가 지금 대통령 선거 없이 임기가 끝나는데 계속 대통령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끝까지. 저는 이 모델을 생각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놀랐던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법률가이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려고 할 거다. 소요, 즉 사변, 전시, 이에 준하는 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변은 어렵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유튜브 켜고 다니는데 가짜 뉴스로 뭐 군중을 가장해서 군중을 공격하고 이런 거 경찰을 공격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싸움 나게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안 일어나죠. 그거 안 되죠. 우리 예. 집회 현장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네. 위대한 국민들인데요. 방법은 딱 한 개 남았죠.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외환 유치. 예. 그것도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고. 근데 북한이 예. 혹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다리 끊고 도로 그러니까요. 끊고 장벽 쌓고 이러잖아요. 북한이 그 윤석열의 의도를 파악해서 보니까. 그랬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하지 않았던 거고. 남침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북침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다. 결국은 최종 결론은 모든 게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고 군정을 하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일찍 같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미리 하고 경고를 해놔야 조심할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그게 협의해서 대표님하고 협의가 돼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경고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고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죠. 민주당 의원들이 경계태세가 그때 계엄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들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 그 요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상 훈련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엄 얘기를 하면 뭐 어디 언론에서는 나보고 뭐 망상이다, 뭐 선동이다,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해제하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막기로 맘 먹고 속으로는 그렇죠. 막기로 맘 먹으라고 겉으로는 당신들이 해제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구나 계엄을 하면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해제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훈련이 다 돼 그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들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잘 믿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럴 경우 난 이렇게 해야지. 그 발생하니까 생각해둔 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여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역행하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개죠. 그러니까 끝에 그걸 정해두고 있었기 정해두고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정해두고 그게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였지. 역사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마키아벨리가 대중의 인기를 잃은 독재자들이 가는 길을 딱 정해놨습니다. 요새로 가서 집거한다. 강력한 병사들을 중심으로. 대신에 성문을 절대 열고 나가지 않을 배신해봐야 저쪽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문지기로 세워야 돼요. 밤에 문 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할 수 있죠. 절대 문 안 열어줄걸요?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님?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끔찍하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 칼로 찔려서 죽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문은 싫어요. 야구방망이를 보니까 갑자기 막 야구방망이 뺀찌 리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건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대표님은 그냥 보냈을까? 괴롭혔겠죠. 그 선거 부정선거였다는 자백하고 영상 자수서 찍고 쓰고 그리고 예. 갑자기 사라졌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자해해서 죽었다는 이러면서 이제 백령도로 탁 친이 억하고 싶더라. 뭐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렇죠. 저 자수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선관위하고 짜고 했습니다. 원래 8% 지는 건데 0.7% 지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손가락 하나씩 손가락 잘라가면서 그거 어떻게? 잘라가면서 쓰라 그러면 써야지 그걸 누가 어떻게 버팁니까? 자신 아니 저는 손가락 자르기 전에 작두만 보여줘도 썼을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야구방망이를 보니까 당장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술서 다 쓰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다 인정하고 필요한 거 다 뽑아내고 다, 나서 살려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간 사람 많았겠죠 그날. 제가 백령도 얘기하던데 백령도 꽃게밥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얘기는 대표님하고 저는 웃으면서 해도 돼요. 저는 사실 죽음이나 이런 건 두렵지 않은데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저도 괴롭히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죽었을 것 같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보니까 죽였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특히 노상원의 태도를 보면 그 양반은 그냥 진짜 뭐 이게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 취급, 그러니까요. 수거. 그 언어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잖아요. 수거. 그러니까요. 쓰레기 봉다리에 수거. 그리고 무슨 백령도 작전이 끔찍한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네. 사살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폭침시키고 뭐. 근데 정말 끔찍합니다. 해제되고 나서 그래서 긴장해서 숙식하시다가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느 날?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국회 담벼락을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나가지는 못하고. 잠깐 나가고 앞에 살짝 들어오면 되니까 문 앞에만 싹 이렇게. 예. 근데 거기 철문을 끌어안고 철문 자는 끌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아. 철문 그 창살을 잡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개제된 이후에. 해지 전에. 해제 그러니까 전에? 계엄 시도하고 탄핵 의결 전에.
탄핵 한 해 만에 막 아, 탄핵 이렇게 계엄 해제는 됐는데 탄핵하기 전에 탄핵하기 전에 그걸 지키는 그 국회 다시 들어올까봐 그 밤새도록 혹시 끌려갈까봐 끌어안고 창살에 손 끌어안고 이러고 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막 길바닥에 자고 그래서 제가 그 텐트를 쳐주라고 했죠. 밤샘용 텐트를. 그건 울컥했겠다. 예. 그걸 계속 이제 다니면서 보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챙겨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눈물 난 장면은 계엄 해제 탄핵 의결된 날 저녁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때 나오셨죠, 그때. 예. 예. 그때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그게 눈물인지 추워서 나온 눈물인지 모를 건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예. 응원봉들. 응원봉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이는 예. 그날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오색의 불빛이 그 뭐라고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미안하고 고맙고 막 해서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냈었단 말이다. 그리고 그 위대함들 저는 정말 국민의 위대함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믿을 게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방송에서. 근데 그날 그 쓰리파 신고 나타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 다급하니까 반팔에 막 이러고 들면서 온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 당장 달려가야 막 하니까 정신없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걸 슬리퍼. 목격한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정말 그 저기다가 전 기관총을 난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어느 국민이 되면 그랬을 어느 것 같아요. 국민에서는. 예.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으라 그 말 그 사람들이 가슴 얼마나 찢었어요. 그게 20, 30대가 나왔을 거라니까요. 네. 그걸 제압했을 거고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충돌했을 거고 처음에 공포탄을 쏘고 네. 그때 저때 다시 모이고 저항하면 어느 순간에 인계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무력 충돌하죠. 그랬을 겁니다. 네, 그 장면을 그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감동도 있고요. 또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 그 추운데 저 덜덜 떨면서 지금 맨날 며칠 흔들고 있는 저 사람들도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눈물 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태령 보다가 울컥했어요. 남태령 보다가 농민들 상경투쟁은 항상 실패 코스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2030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뚫어냈죠. 그걸 뚫어내더라고요. 난방버스 뭐 거기 그렇죠. 기발하죠. 기발하고 네. 진짜 새로운 세가 탄생했다. 네. 나는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울컥했었어요. 난방버스 대단했어요 진짜. 그게 광주의 주먹밥이죠.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을까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저는 참 그분 얘기를 가끔씩 입에 안 담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걸 못 견뎌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는 말을 안 듣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마음대로 안 난 되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검찰 때도 내가 대통령을 막 다 구속시키고 하면 전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또 느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원래 잘못은 크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나쁜 일들 자꾸 보려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게 나쁜 악을 악으로 덮다가 그 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코 씻을 수 없는 내란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네. 그것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어디 교과서에서나 혹은 남미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예. 그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저항 강도가 떨어진 민도가 낮은데 어떤 총 들고 다 도망가고 막 서로 들어와서 아양 떨고 이런 후진국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죠. 잠깐은 물러설지 몰라도 그걸 포위해서 덮거든요. 이걸 몰랐던 겁니다. 내란의 성공을 만약에 그날 했으면 네. 그 다음 날 왜 해제를 막느냐고 또 나왔을 것이고 당연하죠. 야당 어디 갔냐고 또 따졌을 것이고 야당 의원들 내놓으라고 했을 거고 이재명 어디 갔냐고 차들었을 것이고 왜 통금하냐고 싸우고 그 사람들 다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군인을 붙여도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네.
그러다 그걸 이재명 제압하면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을 죽였어. 그러죠. 그걸 사람들이 깨달았어. 안 내놓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목숨 걸죠. 네, 김어준 어디 갔냐고 했을 것이고. 김어준 나중에 발견 주머니에서 북으로 간다는 쪽지 쪽지요. 발견돼. 그랬을 쪽지 거예요. 나와 뭐 이런 게. 메모. 그 저도 난수표 집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로 덮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없지 않냐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도 이게 마치 정말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한테 거짓말하면서 아유 나는 뭐 금방 해제될 줄 알았어. 거짓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도 거기 넘어간 것 같고 보니까. 그 거짓말이 일상이 됐는데 저는 제일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아 원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고위 하면서 그런 웃으면 안 되거든요. 웃으면 안 되는데 60초 만에. 75초. 아 우리가 생각한 60초예요. 아, 그랬어요? 1분 15초만이라고 나 오늘 들었는데. 인원이란 단어부터 셌더니 인원으로부터 다음 인원이 나올 때까지 딱 60초 걸립니다. 그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세봤어요. 인원을 절대 안 씁니다. 그러더니 딱 60초 후에 인원 4번을 연속으로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짧게 한번 봐봐요. 짧게. 그거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근데 그건 너무 웃겼어요. 예.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어떻게 말을 저런 저는 써본 거짓말을. 적이 없습니다. 아 시험했어요? 예. 어디가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저런 식의 거짓말을 하냐고.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심심하네. 그 뒤로 또 계속 인원이라고 해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이게 특수부, 비정상적 특수부의 특성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 자기가 서울지검 특수부를 잡혀갔대요. 예.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 근데 그때 그 검사가 그랬대요. 우리는 성탄절도 부처님 오신 날 만들 수 있어. 그랬대요.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니 윤승 검사가 아니고 서울 특수부. 특수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사고 방식에 직접 들었대. 그런 사고 방식 젖은 사람. 부활절을 뭐 아니죠. 성탄절을 우리는 부활절을 만들. 아니 부활절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오. 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대표님 재판이 다 그런 제가 그러고 시간이에요. 있죠. 다 그러고 있죠. 뭐 진술을 바꿔가지고 예. 진술할 사람들 압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전혀. 바꿔서 공문서 내용을 바꿔버려요. 공문서 표지도 바꿔버리잖아요. 뭐 그것도 뭐 그런 짓도 안 하는데 다른 표지도.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요. 예, 진술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뭐 한 10명 있는 사진에서 똑 잘라가지고 세 명만 있는 거 만들고 두세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네, 세 사람만 있는 거 다 이거 어째 이 사람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셋이서 몰아가고. 정 찍어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는 건 원본 사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 블로그에서 잘라 갔더라니까요. 블로그 사진 8명 있는 사진을. 자 본인 재판 그 2심 공신법 2심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3월쯤에.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6개월이라고 되지만 6개월 안 지키거든요 대부분은. 저는 10년을 했어요. 고소법 가지고. 저는 10년 동안 재판 받았는데 벌금 30만 원. 참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전망들을 다들 뭐 3월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빨라도.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제 말은 혹시- 일정상으로 보자면 헌재가 이제 3월 한 초중손 탄핵 인용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도 그 정도 전망하시죠?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측이더군요. 그렇죠.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심은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쳐요. 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지금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출마하실 거죠, 대표님?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정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고 맞아요. 이건 내용 자체가요. 예.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법원 상식의 최소한인데 제가 재판을 한 30년, 20몇 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그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수십 년 재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래 엉터리 아닙니다. 그래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기억에 관한 거죠. 네. 행위를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기억을 처벌한 셈이죠, 근데 실제로. 네,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나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혹여 예를 들면 무슨 기간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법률이 정한 그 법적 기간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첫 공판 기일 전에 우린 증거조사 정리 다 신청서 다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냈어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 네, 거예요. 막 정말로 총알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그런데도 지연이라고 넉 달 걸려. 시간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판 안 전혀 받아봤나 나와. 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뭐 이건- 그런 걱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대선 출마는 하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가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들어서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그 내란 극복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최근에 소위 이제 비명 혹은 반명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기도 딱히 진영 같지는 않긴 하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표님 비판을 하고 또 대선 출마 의혹도 좀 비쳐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당이 조직이 아니고요. 원래 민주 조직이 아니고 민주당이잖아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 무리입니다. 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단 저 집단에 모인 거거든요. 다양성이 생명이에요. 본질이자 생명입니다. 그 다양성이 죽어버리면 당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책임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지 않아요. 공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백지장도 맞들어야죠. 지금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이냐. 소위 우리는 헌법 수호자 이게 원래 보수예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 가치죠. 그런데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고 있죠 지금.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죠. 근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을 했다. 카오스죠.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재명의 목숨도 우리 김호진의 목숨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죠. 여기서 사적 이익을 챙겨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저도 상관없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다 줄 수도 있죠.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 뭐 나름은 이제 줄여 보려고 노력했고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하겠죠. 아예 말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 챙겨야죠. 그분들한테도 역할도 가능한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역할도 만들어 드리고 또 서로 협력 역할도 하고 뭐 경쟁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또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바람직하죠. 경쟁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협력해야 된다. 그럼요. 이게 그 미세한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0.몇 % 아닙니까? 0.7%. 그것도 뭐 적은 건 아닌데요, 사실은. 적은 건 아니지만 저기 강원도의 그 고성 군수인가 그 도의원 선거가는 한 표 차이로 재개표에 대한 동표가 나와가지고 연장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점점 극단적이고 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게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되거든요. 저는 그 국민의힘 자체를 걱정하진 않아요. 내가 뭐 그런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라가 위험해져요. 원래 좌우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견제 세력이 없으면 안 되고요. 원래 회사들은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사내에 기본적으로 반대팀, 소위 레드팀을 두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만 해요. 막 뭘로 반대를 할까 이걸 연구를 하는 팀을 둔다고요. 그래야 위험을 해칭할 수가 있어요. 예.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입장 가진 집단, 저런 입장을 가진 집단이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저렇게 극우적으로 내란 세력 그 자체가 돼가고 있잖아요.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예. 열심히 다니면서 그 1호 내란범의 얘기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회에 참여해요. 연애가고. 그러면 이렇게 극우화되는 헌정 파괴 세력이 돼가고 있는데 이 집단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보수가 되라. 요즘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어떻게 보수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지금 영상 준비했나요? 이재명 대표 그 연설 보다가 제가 빵 터진 대목이 어제 그랬어요? 박충권 아니 그 의원수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네네. 저쪽에서 막 항의하니까 그 영상 좀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는 박수가 났는데 이제 막 떠든단 말이죠. 저렇게. 뭐 저런 일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또 저러는구나 싶었는데 대표님 대응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니 좀 들어주세요. 마음이 하십시오. 반격하니까. 맞아 하십시오. 박충건 의원님 박준근 말씀하십시오. 그래. 네. 자 이제 해도 되겠죠? 그것도 저러면서 또 빨리 하라고 막 난리예요.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자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런 게 좋겠죠? 그러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그럽시다. 네, 이제 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다정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전에는 예. 그 제가 약간 변했는지 아 세상이 변했는지 잘 변하셨어요. 모르겠는데 변하셨어요. 제가 첫 대표 연설을 보면 지금 세 번째가 했는데 첫
첫 연설할 때도 당연히 저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때 보니까 밉더라고요. 아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아니 그 상대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밉고 막 지어받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미웠다. 예, 밉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 의원들이 막 반격하면 속으로 시원하다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예. 약간 웃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된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날선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좀 이런 느낌? 그렇죠. 아이 좀 이렇게 약간 그러지 마시고 네. 우리 잘 지내봐요.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시느라고.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막 밉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그거 대표님이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도 몰라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한 3번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진짜. 한 번은 그렇죠. 구속돼서 정치력으로 죽을 뻔했고 두 번째는 진짜 칼을 맞아 죽을 칼을 뻔했고 이번에도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몰랐는데 죽었겠더라고. 죽다 살아나면 사람이 변한다던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 목에 칼 예. 제가 찔린 사건 같습니다. 전 그날 부산 그 광장에 누워서 찔린 다음에 이렇게 곧 정신을 잃고 죽겠지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아, 지금 대표님 죽이기 참 힘들어요 보면 저 상대편에서 보기에. 예. 그래서 전 동맥을 다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정맥만 잘려서 1mm 차이로. 1mm 차이로 동맥을 안 건드려서 살았는데 삶이 덤 같더라고요. 아 덤이다. 예, 그 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이게 무상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저러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 생편도 예, 있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지금 완전히 내란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막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드시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당신들. 내 마음 내가 그 마음 알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내에도 내일 오늘 그 할 때 그 막 그 항의하고 소리 그거 하지 맙시다.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그냥 다 변하셨네. 들어줍시다. 대표님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그때 날 써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이런 날이 쓴 자세였는데 지금 많이 변하셨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렇게 진심에서 나온 거네. 진심이죠. 저는 그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지를 생각을 해요. 시간은 만약에 제가 정말로 기회를 갖게 된다면 5년 정말 짧거든요. 제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시장 8년 지나버렸고요. 도지사도 뭐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3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이 국가적 과제를 취급하는 국정을 5년을 해봐요. 그 5년 정말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제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투자한 1시간이 5천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 1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시장할 때부터 그랬죠. 나의 1시간은 성남의 100만 시간이다. 끊임없이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막 옛날 거 뒤져가지고 야 좀 어떻게 제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게 예전에 그런 말 하셨으면 제가 안 믿었을 텐데 제가 아까 저거 보고 나서 진짜로 바뀌었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보복은 보복을 불러요. 더 큰 걸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져서 우리 사회 그렇게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숙여야 상대가 숙일 것이고 그래서 붙여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님을 악마화해서 의원님을 잘 모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무서워한다고. 악마다. 진짜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까지 보수 매체도 그렇고 다 악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악마다 근데 진짜 악마인 줄 아나? 그런 스스로 자기 세뇌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는데
예전에는 악마로 불릴만 했어요. 하지만 실제 제가 독했습니다. 독했죠. 예, 독했는데 많이 바뀌셨어요, 진짜. 제가 시장 할 때 정말 제일 독했던 것 같고요. 그때 사실은 싸우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도지사 전투력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싸우면 족족이 이기고. 젊을 때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기는 게 지금까지 이게 성과로 쌓였는데 제 역할과 위치가 바뀐 거예요. 사람도 네.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치면 예. 돌격대장을 할 때 그 정말 열심히 잔인하게 싸워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지휘관이 됐을 때 전략사령관이 됐을 때 소위 최종 리더가 됐을 때 최종 리더가 돼서 소총 들고 막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은 안 변하잖아요. 더 독해졌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제가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아 변했다 이분 네. 변했어 진짜로 근본적으로 변했는데 너무 다정다감한데 저 목소리는 진짜 진심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진심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날도 짧은 시간에 느낀 건데 제가 조용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냥 정말 무시하고 그냥 예. 일방통일했으면 더 했을 거예요. 더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저쪽에서도 더 얘기해 보세요. 뭐 하시지 직접 뭐. 얘기하시죠. 예. 이제 그만하시죠. 네. 이게 그만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분들도 반응이 다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노력해야죠.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사실은 또 그 어렵게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1시간이 지나버렸는데 1시간 지났어요. 아이고. 지난 잡힌 시간 다 지났는데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몇 가지만 더 짧게 그러시죠.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제가 그 대표 연설을 듣다가 아 이게 이제 청사지구나 뒷부분은 앞으로 어떤 공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네. 진심으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생을 살리는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연 처방은 총동원합시다. 그럼요. 이게 이재명의 정책 기조입니까? 저는 사람들은 그걸 제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시장을 할 때도 그랬고요. 대표님은 저쪽에서는 극좌로 알려져 국자로 있는데.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제가 동막골의 특정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동막골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중에 그 인민군 장교가 예. 그 이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옆에 슬쩍 앉아가지고. 그 이장이 너무 동네에 인기가 좋은 거예요. 뭐 특별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도무는 와 이리 인기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양반이 무심하게 한마디 하는 게 뭘 많이 미기해야지. 아 네. 먹고 살게. 네, 해야 먹고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네.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지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자식을 자기의 키우면서 일상이 유지되고 네,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인 거고, 지금은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네. 표현을 써주셨. 잘 살아야죠. 그리고 쓰셨던데. 또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공직자가 되면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다.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최소 생존. 그걸 해결해 주고 네.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간다. 그걸 이제 기본 사회라고 그러죠. 표현하셨던데. 네, 그게 이제 전통적 관념이야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져요. 예. 그리고 온 동네에 구렁텅이가 널려 있어요. 위험이. 그러니까 퐁당 빠져서 제 발로 기어 나오면 다행이고 못 기어 나온 사람만 꺼내주는 게 복지제도입니다. 이게 선별적이죠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경제력 수준이나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구덩이들 다 메우자. 아무나 눈 감고 다녀도 지장 없게. 그게 기본적 삶은 국가가 책임져 주자. 탈락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탈락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그 매트리스 쫙 다 깔아주자. 그래서 도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후퇴하고 나빠져도
기본적인 삶은 유지되는 삶. 마지노선 유지된다. 예.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독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독해지지 않죠. 예. 뭐 사는 건 돼. 먹는 거, 입는 거, 교육받는 거, 치료받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건 유지가 되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독해지지가 않고 무한 경쟁으로 빠지지 않죠. 예, 막 서로 죽이려고 안 죽여도 사니까요. 상대가 적이 되거든요. 네. 그 무한 경쟁에 빠지면. 지금은 죽여야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사회 초년병들.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죠. 국가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대표 연설을 한번 챙겨보실 만합니다. 제가 이제 쭉 보고 나서 인상적인 대목도 몇 개 여쭤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AI, 바이오, 문화, 방위, 뭐 에너지, 마도 팩토리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다 지역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다 예를 들어서 환경 얘기하면 어디 네. 마더 팩토리 얘기하면 어디 이렇게 다 지역하고 연결된 정책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잘 살아봅시다. 뭐 산업을 육성합시다. 말이야 누가 못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특정해 주는 거고요. 지역을 다 특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더하기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이 죽으면 결국 나라가 죽어요. 이 사람으로 치면 심장 중요하죠. 근데 손발이 다 썩으면 심장이 튼튼하면 뭐합니까? 똑같거든요.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지방이 사는 비전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부울경 동남권이 지금은 난리거든요. 근데 거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남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경제 얘기할 때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북극 항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북극 항로. 저는 정치인이 북극 항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네. 특히 이 북극 항로라는 게 말라카나 수에즈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쇠빙선 없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그러죠. 그 항로가 훨씬 가깝고 경제적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경제적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 처음 봤는데 언제부터 북극 항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꽤 됐죠. 근데 전에는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맞아요. 또는 뭐 허무맹랑한 예. 뭐 과장 이런 걸로 들릴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온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물동량이 엄청난 빠르게 속도로 예. 늘어나고 그리고 연중 이 항행 가능 일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말로 인간의 탄소 사용에만 때문만인지 아닌지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계속 항해 가능 일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유빙이 줄어들고 아주 예. 네. 그러면 사실 지구본을 보면 맞아요. 이게 훨씬 가까운 데다가 지구를 보면 바로 이어지죠. 네, 바로 이어져요. 예.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가까운 데다가 대한민국이 딱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산 일대를.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모이는 물류를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모이는 다 물류를 하나는 대륙철도, 대륙으로. 네. 예, 남북철도 연결해 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죠. 그 바로 위에 북극 항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로 보내면 훨씬 더 가깝다. 그러죠. 이 한반도 주변국을 다 들여다봐도 부산만큼 또는 부산 경남만큼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좋은 자리가 없어요. 딱 정박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년 후, 뭐 10년 후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20년 후, 30년 후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준비하자. 네, 그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 그때 가면 늦어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실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지금 남북 철도 문제도 그렇죠. 우리는 같이 그 연결해요.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시도를 하고 있어야 가능성이 생기고 현실이 될 수 있죠.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남북 철도하고 그래서 북극 항로를 동시에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이 제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AI 투자 많이 하자, 뭐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남들 안 하는 얘기들 몇 가지 하셨어요. 저는 부산, 경남 이쪽이 지금부터 이제 해운 항만업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게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목표를 추가하고 어차피 해운 항만의 중심지니까 이거를 지금 상태로는 예를 들면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네. 미국의 필요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렇죠. 원래 교과서에 나옵니다. 1등이 2등을 견제하는 방법은 3등하고 손잡는 거예요. 아주 기본 내의 기본이죠.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 빨리 시키고 중국 견제하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인도하고도 손잡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안돼 잘 안 됐고. 인도는 양쪽 다 잡고 있죠. 인도가 한쪽 손만 안 잡은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한테 기회로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되죠.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 외교에서 몰빵하는 거 바보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국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 원래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요? 방송 시간 연장해야 되겠네. 방송 안 끝내니까 계속 하는 거지 뭐. 이거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아니 섭외를 해도 섭외가 돼야죠. 됐을 때 다 뽑아내려고 지금 이것도 다 뽑아내 둘인 거예요 지금. 자, 그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원래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시간이 아까워서 네. 지금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거예요. 계엄에 관여한 군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네. 하지만 계엄을 거부하고 저지한 군인들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네. 하셨어요 따로. 그 얘기가 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정치권에서도 꽤 있어요. 근데 군의 사기가 너무 떨어졌다. 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맞죠. 군 통수권자가 그렇죠. 통수권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론 거기에 예를 들면 사령관급 이상, 뭐 장성급들 이상 여기는 알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도 어쨌든 동조를 했기 때문에 별들 소위 주동을 했느냐 뇌동했느냐 따라가느냐 차이는 있더라도 책임이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저는 일선 지휘관들 거의 대부분은 또는 장병들 장병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하는 동원 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뭘 것 같아요.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왜 국회로 왔지? 이거 뭐야 어디야? 명단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지금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특전사 부사관들 퇴직 신청이 몇 배로 늘었답니다. 군대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자부심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특전사 요원으로서 군의 핵심이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범죄에 동원된 거예요. 그렇지. 떠나고 싶은데 사실 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잊고 있지만 국가는 첫 번째 하는 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안보죠. 군. 그중에 국방 제일 중요하죠. 이걸 역할을 담당해 군입니다. 두 번째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세 번째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사욕에 그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군은 자기가 무슨 욕망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가장 최악의 범죄에 자신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용서를 넘어서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그러니까 일부는 사태. 책임 추궁을 단호하게 하고 그건 뭐 책임져야 될 음. 최상급 라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이하 일부는 포상도 저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항명이 사실은 항명했습니다. 큰일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럼요. 안 한 것은. 뭐 시킨 대로 들어가서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착검해가지고 겁주고 공포탄 쏘면서 아니면 실탄 쏘면서 했더라도 명령이 따랐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요. 그래서 일선 부대 반발 때문에 걔가 뭐 꿈도 못 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1세기에. 그 박구영 교수가 검사를 군인으로 바꿨다. 윤석열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로 지배를 하다가 소위 검찰 정권이었다가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찬 거예요. 대표님이 하나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거 하나 어떻게 하라니까 못하고 아니 2년 만을 시켜놨는데 아니 이재명 하나 못 잡아가? 증거를 못 만들어. 그러다 그것도 그러죠. 국회가 국민이 막 국회를 압도적 다수를 야당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검사를 안 되겠다 이거. 검사를 안 되고 이제 무력으로 군인으로 바꾼 거예요. 국회 없애버리고 법도 내 마음대로 만들고 네. 재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군사법은 정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당 해상 당했겠죠. 민주당 정당에서 당연히 하고 군사법원이 민간인 재판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군사법원은 뭐 심하면 단심제로 그렇죠. 사형 그리고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죠. 3심도 아니고 단심으로. 네, 그리고 뭐 징역 25년, 20년 선고하고 증거 어니 주머니에 뭐 쪽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쪽지 나왔네. 유죄 이래가지고 감옥 20년. 뭐 증인은 데려가지고 손가락 잘라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네. 교도소에서 스스로 자살했더라. 뭐 이래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해서 너무 끔찍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계획은 다 돼 있었죠. 플랜을 세웠고 그 어두운 역할은 아마도 노상원 씨가 담당했던 것 같고 보니까 퇴역한 민간인이 네. 수사단장을 맡기로 돼 있었대잖아요. 수사 2단. 예. 네, 수사단장을 맡고 야구방망이 수사방법은 야구방망이 이리빠 송곳 이런 진짜 거죠. 끔찍한 세상 벌어질 뻔했어요. 네, 절단기. 대표님 살아나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다행이지만 이재명도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저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살아나는 거야 뭐 저는 어차피 사실은 내 개인적 인생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또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 그건 맞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공공자산의 일부죠. 예. 그래서 그것도 죽을 똥 몇 번 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거든요. 대표님도 2016년 대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때 그 약간 철부지였잖아요 그때. 그때 오버하는 바람에 그 호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막 바득바득 그때 이재명 다르고 그 이전 이재명 다르고 조금씩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재명 하나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투입한 게 얼만데 사라져봐요.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꼭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때 경선 때 얘기 내가 한 번 옛날에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왼쪽 날개를 담당하는 네. 역할 분담으로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게 믿었잖아요. 2016년 얘기하는 겁니다. 2016년에 근데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제가 갑자기 지지율이 좀 떴죠. 18% 이러면서 막 문재인 후보하고 막 2%로 근접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 이길 수 있다. 이거 내가 한번 그러면 내가 제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속마음에 반심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읽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읽히죠. 제가 그걸 마음 먹고 인터뷰를 한두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지율 폭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귀신같이 알아봐요 사람들. 귀신같이 그때는 내가 좀 덜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더 세게 했더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후가로 남아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대표님은 그렇죠.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끝났나 보다 이재명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살아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한민국 자산으로서의 이재명은 사라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어렵게 왔는데. 네. 그래서 살아남은 거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살아서 다행이지만 대표님도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불행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이렇게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그러시죠. 근데 언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또 안 언제가 나오시라고. 될지 모르. 아니 시기는 약속을 안 했으니까. 잡혀야지 인터뷰를 잡으려고 그래도. 이제 지금 대표 연설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언론도 도실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못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 재판도 다녀야 되고. 몇 군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재판해야 되는데 아, 어디를 가니까. 재판 하셔야 되지. 그게 제가 지금 못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는 그래도 다 짚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묻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이 얘기 꼭 했어야 하는데 안 물었네 이런 얘기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얘기를 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꿈꾼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기획하는 세상은 뭐냐. 저는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려워들 하더라고요. 네, 기득권에 대한 반감 또는 뭐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가진 것들을 빼앗지 않을까? 예, 저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공산당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유포시키고 네, 있죠. 예. 그런데 대표님이 그리고 워낙 강한 이미지들이 네, 있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진 거를 뺏을 수 없어요. 그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공평한 세상 그래도 기회가 좀 공평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들하고도 낳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기존에 이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그러면 막 강제 뜯어 고쳐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뺏어서 이 사람 나눠주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네. 그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는 거예요. 못 뺐습니다. 그건 혁명을 통해서 정말 사회 전 체제를 폭력적으로 바꾸지 않나 불가능하거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장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를 나누고 결과도 공정하게 나누면서 이때까지 있던 것들 조금씩 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격차 해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요? 불평등 해소 불가능합니다. 완화, 축소. 지금보다는 덜 벌어지도록. 네, 그 정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나눌 수 있는 새 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약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꾸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성장 체제로 완전히 떨어져 1% 아니면 0% 맞아요. 어쩌면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계속 내려막기는데 이걸 어떻게든 돌려 세워 가지고 추가의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는 정책적 재량의 여지가 생기죠. 공정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운 그러면 짧게 정리하면 그 바로 이어서 해주세요. 새로운 동력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동력은 기본 사회라는 토대 위에 긴 목표를 가지고 네, 기본 사회 그러니까 내가 설사 직장을 잃더라도 혹은 경제에서 탈락하더라도 내가 그 끝으로 몰리는 건 아니다. 기본적 삶은 보장되는. 기본적 삶은 보장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적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 사이에 자기 역량 개발하고 하면서 새로운 길을 또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그래서 예를 이런 걸 드는 거죠.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금 우리 엉망이잖아요. 예. 연간 300조 가까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젠 그 수입해서 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결국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기회를 국민들한테 나누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재정으로 하거나 개인 펀드에 자본에 하거나 국민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소득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최대한 발굴해낸다. 그렇다고 기업한테 기회를 뺏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할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 배분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 조금씩 완화해 나갈 수 있죠. 그 여기를 최대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반드시 발굴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사회 전체로 희망이 없고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0%, 1%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낼 수 있으면 그 바꾸는 영역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죠. 민간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는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챗GPT 하면 뭐 하면 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면 결국 생산력은 높은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리고 충분히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감당할 능력이 된다. 그럼 거기다가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성장을 무슨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기본 사회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 언론들이 특히 그러죠. 이 사람은 말이야 이 목표가 아니고 저 수단을 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원래는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목표도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평소에 맨날 하던 소리인데 좀 강조를 좀 더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걸 마치 목표를 버리고 수단을 선택했다 이런 식의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이 이제 성장만 만난다. 말하고 있다. 네. 마치 보수 성장주의처럼 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얘기도 똑같다니까요. 그때 우리 노동시간 국회에서 유연화 얘기했더니 왜 약간 이재명 보수화됐다 얘기하죠. 예, 약간 변동을 주자는 거고 본인이 동의하는 전제에서 고소득자만 특정 영역에서만 그리고 노동시간 늘리지 마라. 총 노동시간은 그 이하로 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모든 추가 부담을 예외 없이 지급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그 노동시간 변형 제도 있잖아요. 그 4개인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쓰지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 있어요. 왜 노동시간을 변형하면서 수당을 안 줍니까? 사실 그 문제 있는데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변형에 따른 추가 수당 다 줘라. 그럼 아마 이 제도를 선택할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뭐 그 경영계에서도 뭐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바뀌었대요.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니, 뭐 매우 심각한 주제니까요. 공부를 많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셨어. 되니까. 네. 자, 대표님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1시간 반씩이나 원래 해요. 30분만 모신다고 꼬셔가지고 우리 국회 본회의 가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9시까지는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알바니다라고 계속 했는데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8시 20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 10분이 됐는데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자꾸 메시지가 와서 네. 자, 저도 우리 그 뉴스공장 그 청취자분들한테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앞으로는 자주 못할 텐데 네.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댓글 쓰고 있었어요.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대주입니다. 대선 전에 네. 최소 한 번은 더 나와주세요.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한 번은 더 네. 나와주세요. 네. 섭외가 보통 어려워야지. 왜 이렇게 섭외가 안 된다고 하는지. 제가 잘 안 나가니까요. 요즘 방송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면 후가가 너무 크더라고요. 자꾸 왜곡이 돼.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아마 오늘 얘기한 것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꽤 그럴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인터뷰는 계엄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들도 다 겪었던 일이라 수르륵 다 봤을 거, 다 볼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자, 한 번 더 나오시러 한 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에 어차피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2-3달 이내에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표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갈까요? 예, 한 달 있다가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불법 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 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의 충성한 계엄군 장병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고 군사 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2025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파면이 인용될 때까지 내란 세력 척상 그날까지 이 공장을 함께 지켜갑시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의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 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 철도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 창원,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을 해운 철도 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